국감장, 전쟁터 같이 정쟁으로 고성이 오가는 국정감사장에서 유독 이 한마디로 또 최근에 주목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말장난 마시고요. 저도 정말 말장난 싫어하는 사람인데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목소리였죠. 자, 90년대생 정치인이 처음 겪는 국정감사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국정감사 흔히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기국회, 의정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첫 국정감사 지금 체험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이기도 해서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또 걱정도 우려도 꽤 많이 하셨기 때문에 꼭 정의당다운 의제로 국정감사를 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불평등, 기후위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게 정의당 기조였는데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천하고 계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말장난 마시고요. 이 발언이 저기서 나왔죠. 국감에서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 제기하시면서 삼성이 이제 중소기업 기술 빼돌렸다 이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히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요즘 삼성 스마트폰은 공장에서부터 액정 필름이 붙어서 나오거든요. 이게 붙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스스로 붙이려면 기포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기포 없이 좀 깔끔하게 붙일 수 있는 기술을 중소기업이 개발을 해서 공장에서부터 붙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무리하게 좀 도면을 요구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기계를 통째로 다른 하청업체에 줘서 베끼게 했다는 것인데 국감장에 와서는 이제 원래 자기들이 개발한 거였다. 그 다음에는 분량이 많았다. 그 다음에 하다못해 삼성이랑은 상관없고 하청업체들 간의 불화일 뿐이다. 이런 발뺌을 계속했고 그러다가 녹취록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확인해보고 재발 방지하겠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중소기업 측은 사실 특허를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써도 되는데 다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용해라. 무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국감장에서도 그렇게 변명을 하니까 이제 저도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 탈취 부분을 어떤 특정 중소기업 A가 중소기업 B 이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삼성전자가 있었다. 그렇죠. 녹취록에 따르면 삼성 측에서 아예 기계를 가져다 줬다라는 그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녹취록이 맞다면 그럼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한 걸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영업이익이 12조 원이 나왔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곳에서 왜 중소기업을 그렇게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술 탈취를 당한 쪽에서 밉보인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밉보이게 된 거겠죠. 점점 보통은 제가 듣기로는 그런 중소기업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 납품이라든지 이런 생계 를 쥐고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한 거죠. 이 중소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게 깊게 좀 들어가 보면 사실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어떤 가불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중소기업 기술 탈취의 문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법률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침해나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도 신고조차 어렵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이유로 어떤 기술 자료를 요구하지만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서 이런 요구를 좀 거절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고 또 어떤 소송에 들어간다고 해도 증거 자료를 또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대기업 측의 자료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기부 장관님께서 이 국감장에서 착잡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사실 이런 약자들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의원님들도 많이 공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국감 후에 어떤 토론회나 이런 논의를 거쳐서 법률안을 상임위 이름으로 발의를 해보자 이런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딱 요 정도까지를 하고 이제 국감을 다시 그래요? 했거든요. 조금 더 이틀 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또 최근에 또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
이걸 가지고 위원회관 드나들면서 로비했다 이런 폭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증인 채택이 9월 말에 채택된 이후로 네. 추석에도 뭐 할 거 없이 매일같이 삼성전자 임원분이 의원실을 방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번 매일매일 찾아오시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추석에도 이렇게 입장을 하는 것인지. 그걸 직접 유 의원께서 목격을 하시고 이상하다 해서 이렇게 계속 저는 이제 몇 번 마주치지는 못했지만 이제 항상 계시던 보좌진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은 정도로 많이 방문을 해서 이상하다. 도대체 어떻게 입장을 하는 것인지 제 집처럼 드나드니까. 알고 보니 기자. 네, 알고 보니 기자 출입증을 갖고 드나들었던 거죠. 출입증을 뭐 빼앗은 것도 아니고 다른데 빌린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기자 등록을 해서 드나들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는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 근데 또 삼성전자 부사장 증인이 통보가 시철해졌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드나들어서 결국엔 원하는 바를 쟁취를 한 것 같은데요. 네. 국감 시작 10분 전에 10분도 채 남지 않았을 때 갑자기 증인이 부사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다. 뭐 철회가 될 거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결국에는 부사장 증인은 채택 철회가 되었고 당일 나온 상무님은 증인으로서 나온 게 아니라 자진 출두로 이렇게 나온 거죠. 자진 출두로. 말 그대로 높은 분, 삼성의 높은 분이 나올 수 없다라는 이런 의지가 결국 국회 내에서 관철된 것 같아서 참 참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안에서 부사장급, 특히 또 부점급과 3급 사진대 굉장히 큰 격차인데. 근데 그분한테 유정님께서 뭐 말장난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네,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녹취록이 나오고 나서도 굉장히 뻔뻔하게 이렇게 기술 탈취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뭐 다른 말들을 막 하셨거든요. 뭐 재료가 어쩌니, 뭐 분량이 어쩌니. 근데 사실 그런 말들도 트집을 잡기 위해 흔히들 있는 변명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또 반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뺌을 하시니까 저도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울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셨고요.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에서 삼성 저격수란도 별명까지 지금 붙은 것 같습니다. 이거 마음에 듭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 재벌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뭐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게 정의당의 의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이라고 생각하신다. 삼성 저격수 영광이다. 자, 국정감사 현장 좀 풍경 좀 볼까요? 어제도 사실 뭐 법사위 국감 같은 경우에도 뭐 여야 국회의원 당연히 고성 지르고 뭐 싸우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쟁 같은 정쟁 벌어지고 했는데 정쟁이라도 하는데 자 싸우는 이유가 뭐 어제 같은 경우에 껴들기 뭐 반말 이것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거 사실은 늘상 또 나오던 풍경 같은데 이런 장면 직접 보시니까 어때요? 사실 정책 질의의 내용이 없으니 그런 것으로 싸우는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책 질의 내용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뭐 반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서로 싸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뭐 정책 질의가 아니라 그렇게 정쟁을 하고 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뭐 사실 언론에서도 이런 자극적인 장면들이 또 많이 나가기도 하고요. 이럴수록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이런 뭐 정쟁만 보게 되면 정치 혐오만 더 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또 어제 또 추미애 장관 뭐 거짓말 논란 가지고 또 서로 막 계속 티격태격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질이 실종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괜찮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동안 쭉 계속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았다.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단 하나의 주제로만 사실 대정부 질문 때도 계속해서 이랬고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감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좀 아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 의석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할 주제를 서로 좀 겹치지 않게 배분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일할 수도 있는 건데 세상에 추미애 장관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현장 간담회를 하면 죽겠다 힘들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중소상공인 분들. 그런데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정쟁을 하고 있으니
저희는 이제 6명이라서 눈물을 머금고 현장 질의할 것, 서면 질의할 것 이렇게 골라서 내고 있는데 저럴 거면 딴 데 가서 싸우고 발언 시간은 정의당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근데 또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정책 질의는 뭐 심해하라 뭐 이런 지침을 내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뭐 서면 질의로까지 안 돌렸으니 뭐 박수라도 쳐줘야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국민의힘당이 좀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바꿔내야 하는 게 정치인데 이렇게 정쟁을 통해서 여당 지지율 내리는 것 그 자체에만 좀 골몰하고 있다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 또 보통 이 국감은 또 야당의 시간이라는 또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뭐 이제 물론 이제 정의당도 야당이지만 특히 이제 그 맞서고 있는 거대 여당에 맞서고 있는 이제 야당 같은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쟁으로 비치기 쉬운 그런 의제들은 이제 과감히 떨쳐버리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질의 쪽으로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제 또 그 1인 시 하시던데 보니까 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1인 시위를 이제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이 OECD 1위거든요. 또 올해 40여 명이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그 화재 사망 사고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이 건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재발된 일이거든요. 그리고 뭐 구의역 김군, 뭐 태안화력 발전소의 뭐 김용균님 이런 분들을 기억을 하실 텐데 주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책임과 권한이 원청과 하청으로 이렇게 분산되었기 때문이죠. 원청에서 책임 없다고 하고 하청에서는 권한이 없다, 뭐 돈이 없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순간에도 일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시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시민들이 이렇게 일터에서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근데 지금 방금은 중대재해라고 이렇게 이제 법안 이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방금 전 인터뷰할 때 그 또 이제 CJ 대한통운의 그 택배 노동자분이 또 과로사로 숨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보니까 산재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왜냐면 보니까 그 현장에서 그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어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른바 중대재해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런 택배 노동자들도 이제 어떤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보실 생각 없습니까? 사실 택배 노동자분들이나 뭐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당연히 정의당에서 다뤄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말을 좀 길게 하고 있나요? 과거에는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이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시민인데 투표권이 없어 너무 이상한데 시민권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향후에는 노동자라면 노동권이 당연히 누구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당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정의당 최근 새 지도부 김종철 당대표 선출됐습니다. 뭐 선명한 정의당 선언했는데 뭐 민주당과의 선의 경쟁하자고 한 것이죠. 이거 동의하십니까? 네, 너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선명한 정의당. 좀 정의당이 정의당답게 나아가기 위한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월요일에 출근을 하면서 왠지 설레더라고요. 이제 6기가 시작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6명의 이
의원들이 원내에서 맡은 역할들을 좀 일당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당백이요? 네. 또 저희는 적으니까요. 네네. 또 진보 정치 외기를 걸어온 이 김종철 당대표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신 거잖아요. 예. 심 대표님은 정의당 시즌2라고 표현하시면서 잘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원들과 앞으로 함께 해나갈 것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설렜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근데 설레지만, 근데 또 뭐 원외 출신이다. 뭐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왜냐하면 원외라고는 하지만 뭐 비서실장 등을 역임을 하셨고 20여 년 동안 안 해본 당직이 없을 만큼 많은 활동들을 해오셨거든요. 예, 정책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래서 저는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든든한 당대표 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하실 뭐 조문 때문에 또 뭐 정의당 내에 또 어떤 뭐 세대 간 갈등이 표출됐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김준철 신임 대표가 이런 문제 잘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애초에 당시 뭐 어떤 갈등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거죠. 그런 이제 나왔었는데 김준철 신임 대표가 이런 어떤 정의당 내 어떤 세대 간 갈등 이런 부분도 잘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네, 당연히 이제 뭐 애초에 연대와 그런 추모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의견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었습니다. 또 이번에 당대표께서 그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그렇게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것이고 대표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신임 대표가 내년 4월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 내지 말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류 의원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책임이 있는 곳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당헌 당규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럼 후보 내버린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후보를 내버린다면 뭐 김종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시민단체와 함께 시민단체 강력한 후보를 내세워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겠죠. 정의당은 이제 정의당의 후보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정의당의 후보를 내야 한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자, 류호정 의원 앞으로 일당백 그러면 이제 6명이니까 600명 의원이 활동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